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금요일만 되면 기분이 좋으신 TGIF 네. 예, 각도기님을 모시고 현재 시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만 되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으신 거죠? 이제 주말에 쉬니까요. 주말, 네. 단지 그 이유. 네, 저는 이제 주말이 되면은 시골의 삶이니까 네. 제가 시골에 이사 간 다음부터 하나 변화된 게 하나 있어요. 놀러를 안 다녀. 뭐 그래서 풀 뽑고 뭐 이렇게. 아니. 그것도 있는데 저희 집 마당은 초토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온갖 풀들이 피어나죠. 이사 갔을 때는 순수한 잔디밭이었거든요. 네. 순수 잔디. 지금은 이런 풀들도 있구나. 네. 약도 안 드시고 네, 민들레부터 크로바에서 잔디 이렇게 다들 섞여서 어울려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 시골 출신, 아니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는데 네. 시골의 주택에서 사는 게 어떤 건지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시청하시는 분 중에도 이렇게 시골에 대한 로망이 있으시면 정말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골에 이사 가서 알았어요. 제 체질은 아파트 체질이라는 거. 저는 그래 깨달았고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남성을 위한 주거지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남성을 무력화시키는 주거지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시골에 가서 느꼈던 문화인류학적 체험인데, 뭐냐면 그 남자가 필요 없어. 일반 옛날의 주택들은 남자의 손이 반드시 필요해. 뭔가 무거운 거를 들고 내리고 이렇게 고치고 이런 것들. 물론 여자가 못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더 특화돼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아파트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완전 쉽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시스템이야. 그 아파트는 대신 남자가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들고 내려와야죠. 그 정도. 우리는 매일 파묻어요. 저는 음식물이 나오면 매일 땅을 팝니다. 저는. 네. 어떤 건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시골에 진짜 지금 요즘 같은 날씨에 마당 한번 쓸고 나면 바람 한번 불면 내가 무엇을 했나 이렇게 회한이 들 정도로 진짜 허무하거든요. 집 앞이 콘크리트 바닥이셨군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풀이에요. 네. 온갖 천지의 풀들이 다 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풀 뽑기 싫다고 공구리 쳐갖고. 이해돼. 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천만장자가 된다면, 억만장자가 된다면, 그걸 해주시는 분을 꼭 모셨으면 하는 게 꿈이에요. 예, 진짜 단독 주택에 살고 좀 집을 예쁘게 꾸미고 싶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가니까 전혀 시간이 없고 주말은 쉬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지금 요즘 시장이 좀 좋아서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진행을 했는데요. 요즘 시장이 참 좋죠. 네, 좋은 정도가 아니고 아주 좋죠. 아주 좋고 심상치 않죠, 여전히.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이상하게 보는 것은 옛날에 이 정도 좋았으면 막 굉장하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좀 뜨거운 열기가 있는데 이번에 뜨거운 열기가 없어요. 조금 더 가겠구나. 뜨거운 열기가 다시 느껴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프랙탈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프랙탈은 큰 그림 안에 작은 그림이 있는 걸 프랙탈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요 안에 이렇게 작은 그림들이 막 있는 이거를 구조를 프랙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프랙탈이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어떤 걸 감안하고 말씀드렸냐면 대세 상승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틀릴까봐 또 쫄아가지고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프랙탈입니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 프랙탈이라는 건 큰 흐름을 전제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실제로 큰 흐름이 오고 있고 현재 한 번 정도 조정은 또 받겠죠. 이 11월 중순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시장이 한 번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신고가를 내면서 요즘 감히 어떤 얘기까지 오늘 이렇게 세게 얘기해도 되나? 권순장의 브리티니까 네. 편하게 오늘 좀 지를게요. 네, 편하게 지르겠습니다. 증시에서부터 한국이 선진국이 됐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꿈과 희망에 이제 부풀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이제 코스피는 원래 연중 고점이고 코스닥도 이제 고점을 향해서 거의 가고 있는데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은 아직도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를 못 따라가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다 좋다고 그러는데 네. 내 종목들은 왜 이러나라고 고민이 될 수도 있는 시점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네. 계좌를 뭐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네. 자연스러운 거고요. 네. 펀드들 자연스러워. 펀드들도 소위 말하면 우리가 아웃퍼폼이라고 하는 예. 그 지수를 저희 표현으로 참 영어를 많이 써 비트한데 예. 지수를 이기는 수익률을 내는 공모펀드, 사모펀드가 별로 없어요. 지금 아주 드물어요. 있긴 있어요. 몇 개 이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근데 아주 잘해요. 그 정도 그쪽들은. 근데 어찌되었건 많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 그거는 쉽지는 않은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나의 투자 패턴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인기 있는 주식들만 간 게 아닌가. 제가 혼자 하는 저녁 시장 한번 처음으로 해봤을 때 그걸 분석을 해봤는데 10월 중순에서 지금 11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어떤 것들이 올랐냐면 그 전에 올랐던 게 아니고 그 전에 다 떨어졌던 1년 전 대비 떨어져 있었던 놈들이 다 올라왔어요. 대표가 반도체는 플랫이었거든요. 10월 네. 중순까지.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올라오면서 이제 전년 대비 올라왔고, 은행, 보험, 증권들이 시세를 막 열심히 내고 있어요. 지금. 조선도 오르고. 네, 조선조차도 올랐고, 건설도 이제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인기 있는데, 저희가 우리 이제 도기마을에서 거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사람 많은 곳에 있었지 않은가. 그 패턴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 없는 거를 찾아가서 버텼던 분들은 이번 11월 달에 아주 행복해하셨을 거예요. 제가 뭐 그런 종목이 있어가지고 네.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뭐 이런 통신주 빼고. 아니, 통신주는 안 돼. 그분은 아직까지 그렇게 그분은 아직까지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다들 이렇게 행복했기 때문에 그 패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심리적인 게 필요하죠. 어떤 심리? 욕심을 안 부리는 심리. 나 조금 먹어도 괜찮아. 저렴한 거 나 그냥 살 거야. 이런 심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복기록을 그렇게 몇 개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치가 안 나왔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과거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았느냐. 또 하나는 여전히 많이 먹어야 된다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았느냐.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간 15%씩만 수익 내면 5년에 2배예요. 그렇죠. 72의 법칙으로 하면 5년에 2배, 10년에 4배예요. 적은 수익률이 절대 아니라는 점이죠. 또 하나의 장점은 욕심을 많이 안 부리면 또 하나의 장점은 덜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덜 깨지면서 그렇게 꾸준히 먹으면 가장 계좌가 성장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거는 그 사람이 열심히 해요. 그거는 이제 제가 현장 필드에서 느끼는 건 진짜 수익률 좋은 애들은 부지런한 애들이에요. 그동안 데이터 축적량이 많은 애들 이러면 못 따라가요. 네. 개인이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런데, 그러니까 뭐 가치주, 보통 성장주, 그래 요거도 좋고 저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10개가 종목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여쭤보면 종목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개인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양은 다 다르겠지만 이제 원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내 포트라고 하는 그 그릇 안에 몇 개의 종목 정도 담는 걸 추천하시겠어요? 일단은 그 처음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니까 남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듣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근데 꼭 먼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자기의 루틴을 만드는 거고 자기의 길을 만드는 거고 자기의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돈을 벌어요. 여기서는 자기만의 독특한 길을 세워오는 과정인 거예요. 이 수익을 내는 과정. 그래서 그 길이 아주 얇은 사람도 있고 넓은 사람도 있고 아직 길을 못 찾은 사람도 많죠. 네. 대부분 길을 못 찾았고. 그렇죠. 헤매고 있죠. 헤매고 있고 근데 길을 찾으면 얇은 길이든 두꺼운 길이든 계속 꾸준히 뭔가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얘기, 성장주다, 가치주다, 뭐다. 처음에 배울 때는 있는데 사실 그런 거에 얽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공식 외우다가 수학 문제 못 푸는 그런 거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기 시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일단 치워 다. 내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건데 자, 종목 구성은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2주에 한 번씩 이 회사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정도 수준? 2주에 한 번 정도? 예, 그 정도는 왜냐하면 1주는 좀 짧아요. 왜냐면 회사가 변화가 될 게 없어. 아니면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사에 대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정도 수준. 근데 그 저희들이 개인이 이제 회사에 대한 업데이트가 뉴스 네. 아니면 이제 공시 정도잖아요. 네. 근데 다트에 들어가 보면 이제 나오는데 다트가 보통 큰 회사들이야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중소형 회사들은 공시가 그렇게 자주 올라오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물론 뭐 무슨 전환사채 발행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뜨는데 그래서 2주에 한 번씩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사놓고 뭐요 분기에 한 번 정도 보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지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2주면 좋은데 네. 그 길게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회사를 체크할 수 있는 네. 범위는 그러면 사람마다 좀 다르겠다 맞죠? 네네. 어떤 사람은 뭐 3개 정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5개 정도가 될 수 네.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10개 이상이 가면 그거는 네.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 굉장히 힘들죠. 예. 그래서 꼭 그 원칙대로 가시는 게 부지런한 사람은 20종목 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딱 뭐 규정 뭐 예를 들어서 뭐 초짜는 몇 개, 뭐 중수는 몇 개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본인이 커버할 수 있는 그렇죠.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이 회사가 뭐 하는지 알고 뭐 하는지 추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부양책이 뭐 나올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근데 부양책이 발표가 되고 그게 통과가 되고 나면 시장은 이제 무엇을 쳐다봐야 되나요? 지금은 부양책 때문에 와, 나올 거야. 나오면 좋아질 거야라는 것 때문에 열심히 이제 올라가는 것도 같고 희망을 갖고 있는데 막상 그게 이제 나와버리면 그 다음 희망이 좀 뭐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 돈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부양책이 나왔을 때 지금 이미 11월 중순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1차, 2차, 3차, 4차 부양책이 나왔어요. 근데 5차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5차 전에 나왔던 돈들은 이제 거의 다 소진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경기 지표들이 꺾이기 시작해요. 그 전에 경기 지표들이 파축지세로 올라왔거든. 그래서 연준 의장이나 연준 총재들이 하는 얘기가 예상보다 경기 회복이 상당히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메인스트리트 그러니까 실물 경기 쪽으로 돈을 찍어서 넣어준 것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발휘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부양책도 또 실물에다 꼽아줄 거고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2조 달러? 예, 2조 달러 내외가 되겠죠. 아마 민주당 뭐 2조 2천 여기는 뭐 5천억 이런 어디 중간쯤에서 설정이 되겠죠. 그 돈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같이 여러 개를 같이 체크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물 경기가 회복되는 게 보이느냐 하나, 앤드 통화 가치 달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앤드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는 채권 시장에서 일부 시그널을 줄 것이다. 채권의 금리 상황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걸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11월 내내 말씀드렸던 것 10월 달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게 시즌 2 얘기했던 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는 거고 그 배경에는 외국인들이 왜 들어오느냐?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다. 통화를 저렇게 많이 찍어놨는데 왜냐하면 과거의 통화는 찍어서 은행에다 준 거예요. 2008년도. 그러니까 은행에서 갔다가 은행으로 갔어요. 실물에 안 퍼져. 그러니까 통화 가치 하락에 별로 영향을 안 미쳐. 근데 이번은 실물에다 찍어줬어. 그러니까 통화가 돌아. 승수가 나오죠. 통화 가치가 약화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을 너무나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제조업 단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자동화가 계속적으로 가열차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날 뿐이지. 그리고 또 그 디지털 혁명 이것이 막고 있는 그 공급가 그러니까 제조가의 가격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것 뿐이지 통화의 양만 봐서는 이러다 보고 남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저기를 통화론자 그러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전적으로 그 통화의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통화의 문제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산 시장만 인플레이가 난 거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보고 시장은 아마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산 시장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거예요. 실물 시장에는 근데 어쨌든 회복이 돼서 그 기업 단으로까지 회복이 되는 과정들이 보여지면 그동안 못 올랐던 놈들이 잘 오를 것이고 그 전에는 여전히 자산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선 잘 될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백신이 이제 뭐 이렇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한쪽이 94% 정도 나왔다면 또 어느 쪽은 우린 95%야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은 나온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그게 나와서 접종이 되고 나면 시장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세상은 더 좋아지는 게 맞는데 과연 자산 시장에는 그게 좋은 일일까라는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되는데, 네,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뭐냐면 만약에 백신이 나왔고 또 부양책도 나왔어요.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종의 인플레이션이 나. 근데 백신 나와서 실물 경기가 회복이 돼. 그런데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 그렇게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에 따라서 상황 많이 달라질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확장되는 거는 주식시장의 정에 영향을 미치겠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연준의 고민은 달러의 기축으로서의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훨씬 연준한테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모두 다 꼬라박고 있으니까 뭐 아무리 쏟아부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쏟아부었는데 11월 달 오면서 채권 시장이 크게 변동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에요. 즉 장기물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동안에 연준이 하던 것은 단기물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연준이 돈을 채권을 사줬는데 뭐 한 1, 2년 들고 있다 다시 현금화해야지. 그걸 10년씩 들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 채권을 사준 건데. 근데 지금 운용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 매입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YCC는 아니지만 말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YCC를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장기물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여기서 장기물 안 막으면 못 막는데. 이 금리 올라가는 거 못 막는데. 금리 올라가는 거 못 막으면 이제 왕코로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를 회복하려면 금리가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정부로서도 채권 발행이 금리가 낮은 상태로 유지돼야 마음대로 발행할 수가 있고 추가로 더 발행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발행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시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인플레이션 나네.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투자해야지 하면 이 갭이 뭔가 엄청난 미스매치가 금리 쪽에서 미스매치가 나요. 콜 금리를 하나도 못 올렸는데 시중은 인플레이션이야. 그러면 이제 방법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주 거칠게.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연준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 그때부터. 그래서 백신이 나와서 진짜 경기가 회복이 됐을 때 이 위기 상황에서 지금 보폭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지금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 게 없으니까 밑으로 더 뚫어가지고 연다. 뭐 이런 개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공간을 운신의 폭을 만들고 싶을 거예요. 경기가 새롭게 회복되면서 금리를 올리고 싶을 거예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게 자연스럽지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금리를 올리가면서 자기네 운신의 폭을 만들면서 경기 회복의 과실을 같이 따먹는 그렇게 가고 싶을 텐데 금리를 올리면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백신은 인류를 위해서는 좋은데 우리 투자자들 위해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근데 이제 급하게 안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엄명을 해놓은 게 있죠. 2023년까지 금리 안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함부로 금리를 못 올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그런 정도로 가파르게 경기가 상승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상황이면은 금리 올릴 겁니다. 연준이. 그러면 우리 이제 증시각도 TV에서는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경기가 막 좋아. 당연히 주식시장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다들 희망이 들떠 있겠죠. 근데 그때부터는 오히려 시장이 생각보다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감안하고 항상 이제 그 아침 시황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이렇게
시청을 하고 오랫동안 꾸준히 함께 걸어가시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왜 그러냐 하면 평소에 저희들이 몇 년 동안 봤던 환율, 우리나라 돈이 너무 세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1,100원 선을 놓고 열심히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진짜 뭐 경제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야, 1,100원 깨지고 막 1,000원 이렇게 오면 달러 좀 바꿔놓고 좀 집에 좀 이렇게 모셔놓고 하면 나중에 혹시나 해외여행 코로나 끝나고 나면 갈 때도 훨씬 더 유리하고 그래서 자산의 일부를 1,100원이 깨지고 1,000원 언저리 돼갖고 되면 달러 자산, 달러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어떤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지를게요. 네, 이것도 지를게요. 우리 브릿지니까 지를게요. 제가 그래서 파악을 해봤어요. 이번 장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환 때문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2달째 끌고 왔던 이슈인데 방송에서도 누구보다도 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0월 달부터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이쯤 되면 들어와야 되는데 막 이러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죠. 한 달 얻어 맞았죠. 한 달 얻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9월 말에 오신 분들이 실적이 안 좋아 지금. 근데 그래도 다 회복은 됐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시장이 그 환율과 거의 동행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한 번 정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화의 강세도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강세도도 같이 갔습니다. 언제 한 번 빼놓냐면 2014년 차화정 자세가 끝나고 나서는 원화 환율이 강세 1,000원 얼마더라? 거기 갔는데 그때는 뭐 시장이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인 2018년도 그때는 환율이 1,050원까지 갔어요. 그때 우리가 찍었던 게 2,607포인트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제 되냐면 2,607포인트를 2018년 1월 달에 찍고 그다음부터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코스닥은 무려 900포인트를 찍었어요. 930인가를 찍고 잘잘잘 반토막 났어요. 근데 환율 피크는 1월 뒤인가 2월 달에 와요. 환율 피크는 쭉 올라서 그러니까 환율은 내려간 거지. 원화 강세 쭉 피크를 치고 내려가요. 주식이 환보다 한두 달 피크가 빨리 왔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죠. 언제 또 이랬나? 2007년에 또 그랬어요. 2007년에는 환율 얼마까지 갔느냐? 900원까지 갔어요. 근데 2007년 아시잖아요. 2007년도 완전 좋았잖아. 시장 완전 좋고 그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차화정 아니 2007년도는 가치주 전성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re-rate 발음도 어려워. re-rate 그러니까 재평가장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의 저평가 주식들이 다 그 가치를 부여받는 시장이었어요. 그냥 대표적인 게 아모레 같은 거. 그때는 태평양 같은 게 100배 수익이 났죠. 그리고 뭐 수많은 50배, 100배, 10배짜리 종목들이 나타났던 게 그때예요. 뭐 롯데제과라든가 칠성이라든가 뭐 농심, 오뚜기 뭐 이런 수은 먹는 것들부터 해서 좀 오래된 산업들 그때 엄청 쌌어요. 그냥 오죽 쌌으면 워렌 버핏이 그 주주 하는 총회에서 2006년인가 2004년인가 그때 한국 주식 사고 나는 샀다. 그때 포스코 사던 때예요. 그 정도로 한국 주식이 쌌으니까 정말 완전 이건 말도 안 되게 쌌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되면서 환이 900원 가면서 2007년 피크를 찍고 2008년도 대하락을 합니다. 반토막 났어요 그때. 반토막 더 났지. 리먼 터지는 바람에 2000 넘었던 포인트가 800포인트인가까지 빠졌으니까요. 반토막 더 났죠. 엄청나게 빠졌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번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저는 환이라고 봐요. 이번에 환이라고 보는데 너무 빨리 예측하지 말아라. 너무 빨리 예측하다 코 다친다. 이번 거는 생각보다 강세가 많이 간다. 2007년에 준할 만큼 갈 수도 있다. 여건들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세 자릿대도 가능하다. 그것까지도 열어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설마 이랬는데 자꾸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누구야 홍익희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소한 언제까지 갈 거냐 강세가 해외여행 자유화될 때까지 그래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해외여행
꿈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정말 꿈 같은 얘기예요. 네. 제가 코로나 터지기 얼마 전에 네. 직전에 베트남을 갔다 왔었거든요. 네. 갔다 돌아오는 길에 야, 갔다 와서 다음번에는 어디 갈까? 뭐 5월 달에는 유럽을 한번 가볼까? 이런 네. 계획을 세워서 네. 진짜 비행기표도 예약을 해놨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뭐요? 네. 유럽은 안 가는 나라로 네. 가면 안 되는 나라로 네, 이렇게 네, 이제 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까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무역으로는 적자가 안 나요. 무역으로는 흑자가 나는데 어디서 깨지냐면 서비스 수지에서 깨져요. 사람들 외국 나라 돈 잘 쓰거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아예 돈 쓰러 놀러 나가는 게 우리 한국 여행도 가보면 돈 쓰러 가지 뭐. 돈 아끼려 여행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당연히 쓰고 오면 서비스 수지가 깨지는데 지금 여행을 못 가니까 서비스 수지가 안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역은 흑자가 나고 서비스 수지 안 깨지고 그럼 계속 플러스 나잖아. 외국인들 입장에서 얘는 계속 플러스네. 좋아. 투자해야지. 그럼 자본 수지 흑자야. 근데 그게 지금 원래 그랬는데 한국은 11월 달부터 아주 가열차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안 했던 걸 한꺼번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죠. 일단은 우리의 중거틀이라고 볼 수 있는 환에 있어서는 중거라고 볼 수 있는 위안화, 우와 한 7할 정도의 연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거기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채권 시장이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중국 채권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리도 비싸고 환도 강하고. 네, 그렇죠. 양방 다 열려 있는 건데 지금 미국은 채권이 재미가 없거든. 지금 모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10년물 120bp, 1.2%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열어놔야 된다. 지금이 한 0.89 이렇게 왔다가 0.85, 0.89 요 상황이에요. 그래도 연중 최고 금리 수준이에요. 그 4월달 이후로. 네. 근데 거기보다도 훨씬 금리가 좋고 상대적으로 뭐 투자해도 괜찮은 되잖아요. 근데 세계 글로벌 국채 인덱스가 있어요. 이 인덱스가 25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15조 달러 감이 안 옵니다. 25조 달러. 네, 25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 얼마죠? 경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25조 달러인데 그러면 25조 달러면 그 중에 얼마를 갖고 갈 거냐는 거죠. 중국 채권을 한 7% 갖고 와야 된다고 봐요. 7%. 7%. 예. 예. 7%. 그럼 한 2조 달러 정도 내외? 그거 조금 안 되게? 그렇게 갖고 와야 되면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걸 얼마를 사야 되느냐? 7%만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편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한 1,500달러 1,750달러? 이런 정도로 사야 된다는 계산을 저희 회사 채권 애널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냐면 15억 달러씩 들어가요. 그것도 적지 않다고요. 15억 달러씩. 근데 1,750억 달러 사야 되는데 언제 다 사죠? 그게 이제 편입이 아직 안 됐는데 편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얼마를 사야 되는 거야? 15억 달러 더 이상 들어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해외 여행 가서 돈 못 쓰지. 근데 무역은 지금 중국 제품이 좋아졌어요. 그때 저희 안피비님께서도 중국 제품 진짜 좋다고 쓰레기통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근데 중국 제품이 정말 좋아졌어요. 가전 제품 같은 거의 수준이 옛날 우리가 생각하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뒤에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브랜드인데 다 중국에서 만들었으니까 그걸 그냥 한국 브랜드가 아니라 중국 브랜드로 이제 들어오면 가격도 좀 훨씬 더 저렴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제품의 가성비가 좋아지니까 그냥 사는 거야.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중국의 전년 동기 수출이 늘어났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년 동기 수출이 늘어났어요. 이 전년은 지금 11월이면 코로나 터지기 전이야. 우리가 알려지기 전이니까 코로나 전에 수출보다 올해 수출이 더 많아요. 이건 진짜 순증한 거잖아요. 그것도 퍼센테이지가 제기로 20%인가? 꽤 늘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월등하게 높아졌다. 그거는 분명히 맞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럼 무슨 말이냐? 중국 애들은 앞으로도 그러면 여기서 줄어들 거냐 판매가? 안 줄어드는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아니면 유지가 된다던가. 그러면 그만큼 한국의 중간재를 쓸 것이고 그래서 화학업체들이 그렇게 실적이 좋은 거예요. 저희도 깜짝
이렇게 좋았어? 뭐지? 이렇게 저희는 이 장갑만 팔아갖고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좋고 화학 제품의 그 제품가 그 소위 말하는 그 가격 격차가 쭉쭉 벌어지면서 마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는 계속될 것이고 서비스 적자는 당분간 안 일어날 것이고 거기다 자본 수지 흑자가 드러난다. 중국이 그렇다. 그것과 비슷한 한국도 당연히 그럼 또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원화 환율은 어디까지냐? 라는 거죠. 예측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나름 예측한 건 해외여행 가기 전까지. 서비스 수지 깨지기 전까지. 네. 인천공항에 종종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뭐 그거는 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서비스 수지 깨지는 거죠.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해외여행 가기 시작하면 누군가 먼저 가면 와 너가 정말 용감한 애였구나 라고 이제 스타트. 처음에 그렇게 하겠죠. 겁도 없는 애네. 오호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 임계치가 있을 겁니다. 환율 임계치. 여기서 말하는 임계치는 수출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임계치가 있을 건데 지금처럼 상황이면 생각보다 꽤 낮을 거예요. 1,100원, 1,080원 이런 게 아닐 거예요. 훨씬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아무리 낮춰도 상관없어. 그렇더라고요. 중국이 석유 수입보다 반도체 수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년도에 이제 그 하웨이 빈자리를 또 치고 들어가고 그 안 팔렸던 거 또 팔아야 되니까 스마트폰 많이 팔릴 거고 뭐 등등등 하면 반도체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반도체는 마진이 50% 이상이 되는 상품인데 환율이 10% 깨진다고 이익이 줄어들겠냐? 그거보다 판매량이 많아지면 더 커버리지가 더 된다. 달러 환산은 더 많이 벌 거다. 그러니까 그쪽은 상관없다. 상관없고 그다음에 이번에 현대차 3분기 실적 보고 깜짝 놀랐는데 생각보다 현대차의 마진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이제 G로 시작하는 그 고급 차를 국내에서 많이 팔아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경차를 사시는 분을 제 주변에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차는 그랜저부터지 뭐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 근데 그런 건 혹시 그게 되지 않을까요? 현대차의 주가가 꺾일 때가 환율이 이제 현대차가 못 버텨서 환율에 영향을 받아서 이익의 훼손이 있을 것 같아서라고 생각을 하면 좀 너무 그럼 너무 빨리 오죠. 그럼 너무 빨리 올 거예요. 그렇게 왜냐면 이미 자동차는 환율이 이렇게 1,100원 밑으로 깨지는 순간부터 모멘텀 하나가 작살난 거지. 좋긴 좋아요. 회사 너무 좋고 차도 너무 잘 만들고 어느 정도냐면 일본에서의 인센티브, 미국에서의 인센티브가 차량을 판매할 때 주는 인센티브가 일본 애들보다 줄어들었어. 이건 진짜 상점 벽해 같은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정말 너무 그러니까 자동차 마니아들도 그렇게 맨날 현대차 요걸 입에 달고 살다가 잘 만들었어. 이 얘기를 해요. 실력이 정말 늘은 거고 그게 미국에서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 텔루라이드 뭐 이런 거 쇼트지 미국에서 계속 났었거든요. 안 그리고 뭐 약간 여담입니다만은 기아차가 그 이제 기아에서 차를 뺄까 말까 때문에 이 엠블렘 바꾸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조에서 반대한다 뭐 이렇게 해갖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의 유일한 제가 뭐 노조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유일한 지금 단점은 노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만큼 차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미국 판매하고 3분기 실적 보면 알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율로 다시 돌아와서 현대차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환율까지 견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 하나가 작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투자는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렇게 썩 좋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수급적으로 돈이 많이 쏠려서 들어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단 좋긴 하니까. 그러나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투자 대안으로서의 그 예를 들어 영롱하던 투자 대상이 점점 색을 발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이제 하반기 내년에 좋을 종목으로 뭐 2차 전지, 반도체, 방금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내수주 중심의 이제 그런 회사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즘
그 말씀하고 이제 주식들이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왜? 야, 요즘 진짜 그분이 확실히 오신 것 같다, 박고객님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걱정거리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있는 게 전기차가 불이 너무 자주 나는데 불만 나면 뭐 어디 거 그러는데 유일하게 안 난 게 딱 한 개 있더라고요. 네. 다른 S 모 회사는 너무 적게 팔아서 그런지 네네네. 안 났고 그래도 대한민국 1등, 2등 네. 하는 회사들은 네. 여기서도 불나고 저기서도 네, 불나고 네. 해서 혹시 그 전기차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불나는 게 투자에 대해서 큰 2차 전지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위협 요소가 아닌가. 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배터리 회사들이 좋을 것 같았는데 네. 이제는 자동차 회사들이 야 너네들 배터리 잘 못 만드니까 가격 싸게 줘 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나 라는 네네. 걱정이 살짝 들더라고요. 네, 일단 기우고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자동차 회사들이 뛰어든다 그래서 수요를 맞추기 힘들 거고 안 그랬으면 테슬라처럼 지금 자동화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혁신적인 하는 애들이 LG화학하고 손잡을 리가 없죠. 네. 그 자기네들도 지금 되게 실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100기가 와트 시지. 예, 그거를 쉽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나는 건 옛날부터 계속 꾸준히 불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특별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슈되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계속 되는 거고 어느 회사나 다 불이 나고 있어요. CATL도 불나고 LG화학, 뭐 파나소닉 다 불나고 있어요. 심지어 테슬라도 불나요. 네, 다 불나고 있는데 테슬라가 불나는 건 아무 신경 안 써 사람들이. 다른 회사는 신경 써. 근데 내연기관은 오늘 이제 GM이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2025년인가? 네, 거기까지 그 전기차에 30조 투자하겠다. 300조인가 30조인가 투자하겠다고 대규모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허머도 전기차로 만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그거 보고. 크면 클수록 전기 그 배터리 실장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네. 저기 화물차가 아닌 다음에 네,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슬라가 너무 고마운 존재인 거예요. 왜? 테슬라 덕분에 전기차가 쉬지 않고 가열차게 새로운 자동차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방향성이 그쪽으로 잡혔다는 게 크죠. 내연기관도 처음에 불 안 났을까요? 좀 불 많이 났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지금도 많이 납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는 계속 불 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내연기관도 불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핵심 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옛날 내연기관만 있었을 때는 이래서 우리 안 해 이럴 수 있어요. 손에 놓는 장사인데 불까지 나니까 안 해. 그래 때려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쭉쭉 치고 나가는 상황, 그 다음에 자동차도 전기 제품화되고 있는 이 상황들은 거칠 수 없는 대세라는 게 점차 시간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려쳐 이걸 못 하는 거야.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하긴 그렇게 생각하면 내연기관 차도 불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놓고 보면 꼭 그것 때문에 큰 위험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쭤볼 게 최근에 은행주들이 주식이 이제 되게 많이 워낙 저평가돼 있는 건 맞아요. 그때도 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2년 돈 벌면 저 회사 사겠다. 시총하고 똑같이 나오니까 이익이 워낙 잘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당국에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원래 코로나 때문에 대출이나 이런 걸 많이 해줬는데 내년에 상환할 때 연체가 되거나 이러면 은행에 부실이 생기고 그러면 또 더 큰 위험이 생기니까 돈 많이 벌어놨던 거 배당하거나 이러지 말고 좀 많이 충당금으로 쌓아놔라 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통신주랑 은행주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나라에서 뭘 허가를 해줘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야 웬만하면 배당 좀 적게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는데 배당이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물론 저평가돼 있지만 플러스 배당의 매력으로 이제 최근에 올라왔는데 그래도 배당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배당할 거예요. 진짜? 그거 얘기했다가 배당 안 할 수는 없을 거고 배당을 뭐 눈에 띄게 많이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뭐 분기 배당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배당을 줄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뭐 배당률이 높긴 했지만 워낙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배당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수준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기존의 배당 수준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진짜 돈 잘 벌고 있죠.
돈 잘 벌고 있는데 못 가는 업종이 은행. 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증권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올랐는데도 싸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역대 이런 장이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11월 달 지금 11월 중순까지는 월별 기준으로 지금 기록적인 상승이에요. 236포인트인가 올랐어요. 그러면서 월별로 따지면 포인트로 이렇게 많이 오른 적 별로 없어요. 지난 10년간. 어마무시한 상승이거든요. 근데 거래대금, 거래량, 정량 많아요. 예탁금 65조가 예, 예탁금 사상 최고 신기록이죠. 뭐야? 증권업체 다 좋아. 근데 왜? 과거보다 돈을 좀 못 벌죠. 왜냐면 수수료 장사를 포기한 상황이니까. 근데 수수료 장사를 포기했는데 지금 뭐 대출 장사하는데 대출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나가서. 그럼 무슨 말이야?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지. 이건 땅 장사를 하는 거죠. 대출 장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유감스러워요. 저는 물론 이제 IB 사업 많이 하고 IPO도 많이 하고 많이 하는데 대출 장사로 넘어갔다는 건 은행을 카피한 거거든. 금리도 비싸고. 그러니까 앉아서 돈 벌겠다는 거거든. 주말에도 돈 벌고 싶고. 그 증권회사 계시지 않으신가요? 뭐 있는 대로 그냥 지금쯤이면 안 볼 거 아니야. 이거 30분 지났으니까 본 사람 줄어드셨으니까. 요즘 이렇게 밑에 요약 정리해갖고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몇 분에 무슨 얘기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요약 정리하지 마세요. 예. 하여튼 그래서 뭐 굉장히 싸죠. 증권주들도 너무 싸고. 근데 기억하실 거 또 하나 팁. 이제까지 지금 40분을 넘게 보신 분들을 위한 팁을 하나 드리면 증권 업종이 오를 때가 시세의 마지막입니다. 지난 20년간 너무 자주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뒤에 오를 거예요. 남들보다 좀 못하게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등은 좀 하는 건데 얘가 오를 때가 불꽃 튀는 자인데 많이 오르면 두세 배 올라요. 증권주가. 그래서 마지막에 할 거 없으면 증권주만 딱 다리를 틀고 수익 잘 나는 증권주 그냥 버티고 있으면 이게 정말 대세 상승장이면 2,600 넘어가면 대세 상승이라 볼 수 있죠. 네. 지수가 거의 더블 나는 거니까. 그렇죠. 바닥에서부터는. 그러면 얘네들이 시세 2배 나는 거 한번 보시게 된다. 그것만이라도 먹고 나와도 굉장히 큰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면 증권주가 막 지난 2배, 3배 이렇게 오를 때는 저희는 싹 정리해갖고. 보통은 과거에 많이 그랬어요. 네. 과거에 정말 많이 증권주가 하루에 시세를 2~3배 이상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시세가 끝났어요. 왜냐하면 증시가 제일 좋을 때거든. 투자할 때가 투자해서 다 수익 내고 나서 이거.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사이클 중에 하나로 이거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굉장히 쌉니다. 네. 혹시 그 상황이 오면 꼭 말씀해 주시는 걸로. 네. 그래서 몇 가지가 있죠. 오늘 말씀드렸던 거 환율 상황들을 보시면서 미국의 금리 상황과 연준의 태도 보시면서 업종적으로는 증권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고점을 잡는데 생각보다는 공간을 좀 많이 열어놔야 되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상 최고치 이번에 나올 것 같다. 역대 사상 최고치. 한라산이래. 백두산 넘을 수 있다 없다? 아니 뭐 200포인트 남았잖아요. 네. 엊그저께 삼성전자 올라갈 때 50포인트 올랐어요? 저는 3,000 질렀습니다. 뭐 어차피 뭐. 저는 전문 프로 직업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지르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대략적인, 그래도 바운더리를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2,500에서 뭐 2,800 사이 뭐 이런 식으로는. 저는 원화 1,000원 지르겠습니다. 원화 1,000원. 네, 원화 1,000원까지 갈 때까지 장은 계속 간다. 네. 저는 3,000포인트는 찍고 내려온다. 근데 사실은 뭐 지수는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수 오를 때 50포인트 오를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한탄을 했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많이 사서 정말 그 점은 다행인 점이고, 그래도 더불어 계속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들은 대형주를 하셔라. 그게 지금 대형주가 비싸지 않으니까 더 좋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도 진짜 갑자기 많이 추워지고 이랬는데 따끈따끈하고 돈이 되는 정보를 많이 주신 우리 각도기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뜻한 그런 하루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